안녕하세요. 나사로의 주식 이야기 나사로입니다. 3월 둘째 주 국내 증시 시황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의 방향성도 매우 흔들리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당시에 긴급 시황이라고 이제 제가 처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유 선물 가격이 $114까지 상승을 했고, 주말 사이에 물론 이전에도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고 했었지만 주말 사이에 더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하루입니다. 당시에 미국 선물 지수가 굉장히 크게 하락에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선물 지수도 2% 이상 급락했고, 러셀 2000 지수는 3.9%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빅스 지수도 9% 가까이 상승해서 지수가 거의 초토화된 상태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글을 쓰고 있던 순간에 코스피가 7%, 그리고 코스닥이 5% 이상 하락해서 굉장히 심각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는데요. 특히 월요일 날은 코스피가 8% 폭락하면서 장중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요.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증시가 잠시 완전히 멈추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이라크 핵이 제거가 되면 "유가는 단기에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일 주일 지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바보들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혼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당시에는 이제 뭐 민간 선박을 공격하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렇게 떠다니고 있었어요. 네. 이 당시만 해도 인제 곧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항구 쪽으로 배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는 거죠. 한국은행은 필요시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었습니다만 뭐 사실 뭐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기는 합니다. 뭐 제가 공수표라고 쓰기도 했는데 당시에 제가 코스피 인버스에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마찬가지로 차트가 상당히 안 좋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익절하시기를 권고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그 전주에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도망갈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은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좀 "리밸런싱을 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글을 썼었습니다. 어쨌든 '팔지 않을 거면 갖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현재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잘 견뎌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원유 선물 지수는 하루 사이에 30% 이상 폭등해서 1988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국 종가상으로 당시에 이제 5.9%, 거의 이제 6% 가까이 지수가 하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1,494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증시가 그동안 크게 상승했었습니다만 결국 전 세계 파고 속에서는 '취약한 존재다. 허약하다.'라는 걸 보여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100조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 사용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증시 안정 펀드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100 조의 프로그램을 쓰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실제로 증한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직접 종목을 매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직접적으로 뭐 물론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은 말뿐이다. 이 증한 펀드가 실제로 뭐 "어디 샀다." 이런 얘기 전혀 없죠. 시장에 이게 뭐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고 시장에 상당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웃긴 소식이어서 제가 적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 발굴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왜 웃기냐. 그게 가능하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애초에 그쪽을 지나가야지만 최단거리니까 그걸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건데,
다른 데서 살 수 있으면은 애초에 이게 물류망의 이상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경제 쪽에서 상당히 훌륭한 긍정적인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지하고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다만 너무 취해 가지고 말을 막 하는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대처공권이 없죠. 대처공권이 당연히 없고 대처가 된다면 당연히 운송거리가 길어질 텐데 이게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의해서 더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사실이겠죠. 이거는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제가 여기도 너무 기가 막혀서 써 놓은 건데 이거 뭐 대왕고래 시추에서 석회자는 말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블로그 그리고 우리 유튜브 이런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게 이 시장의 어떤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굉장히 이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이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지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신문 기사나 정부의 어떤 발언, 어떤 메시지를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실패할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락폭을 줄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 아니고 G7에서 당시에 이제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폭락하다가 쪼끔 만회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 봤자 소용은 없겠긴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고퍼스는 절반 매도했다고 했고 이거는 뭐 애초에 뭐 어떤 가치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하시기를 권합니다. 실제로 샀다 팔았다 저는 좀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이 메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아 올린다면 국장도 버틸 거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 사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되돌림이 또 나와줬죠. 코스피가 무려 5% 상승했고 코스닥은 3%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고 결국은 상승했던 건 다시 한번 트럼프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벌써 세 번째 나왔고요. 사실 뭐 여기도 썼지만 1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는데 사이드카라는 게 벌써 한 달 동안 세 번째 발생했다는 거죠. 결국은 사실 이 당시에 트럼프는 뭐 "호르무즈를 열어 놓을 것이다." 뭐 "공격을 해서 최대한 이란을 굴복시킬 것이다." 혹은 "호위를 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 다만 서로 입장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트럼프는 호르무즈를 통제하면 20배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했죠. 사실 이거 타격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통제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고. 이란은 사실 뭐 전면전으로는 미국을 이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서로 마땅한 타겟책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트럼프는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고 이란은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봉쇄를 계속할 거다." 이것만 서로 떠들고 있는 상태가 돼 버렸죠. 제가 이것도 좀 웃겨 가지고 갖고 왔던 건데 지금 뭐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대통령의 이 주택 가격에 대한 구두 개입이 있죠. 저도 뭐 예전에 블로그에서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부동산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사실 유튜브에서는 뭐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가진 스탠스는 '완전히 틀렸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뭐 이걸 제가 예상하고 맞추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역사가 증명했던 그런 과오를 다시 한다는 게 사실 현명한 생각은 아니긴 하죠. 그날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라는 펀드가 두 가지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하루 전날에 잘못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코엑트 여기는 이제 삼성에서 한 거고 요거는 타임폴리오 이 같은 ETF가 서로 다른 종목을 편입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또 말이 나왔던 게 특히 이제 큐리언트 같은 회사 이게 뭐 엄청 큰 회사가 아닌데 8.9% 정도나 편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미리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사전이 유출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다음 날도 우리나라의 증시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1.4% 상승했고 코스닥은 0.07% 하락했으니까 보합권이었죠. 사실 이제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이전에 뭐 차트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하락 부분을 상당 부분 만회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고점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하방 리스크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코스피가 전형적인 버블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고 반대로 또 아직도 PBR이 한 배 미만인 기업이 이렇게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랑 이제 비교를 뭐 다 할 수는 없는데 사실 미국은 PBR이라는 지표 자체를 잘 보지를 않죠. 이 이 얘기도 제가 블로그에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이 미국은 이 P/E 레이쇼 우리가 흔히 P라고 부르는 프라이스와 어닝가의 레이쇼를 구별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멀티플을 몇 배를 주느냐 거의 이제 이걸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왜냐? PBR이 한 배 미만인 그런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굳이 계산을 하자면 나스닥의 미국 주식의 정상적인 PBR은 대략 5 이상으로 돼 있고요. 5 이상이니까 사실 이제 PBR이라는 게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주식 시장에 있는데 PBR이 1 배가 안 된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상장할 가치가 없는 회사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너무 일반적이고 PBR이 뭐 0.2 이런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뭐 증권주 이런 것들은 예전에 이렇게 상법 개정이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0.5 이하가 되는 게 보통일 정도로 그런 식으로 저평가가 돼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 쓴 것처럼 밸류업이 안 되더라도 시장의 룰만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바꾸는 걸로도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의 상승 동력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요일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시는 보합세였고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 증시의 하락과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 달러 인덱스의 증가와 관련이 많았다고 봐야죠. 아침에 미국에서 슈퍼 300일조 조사에 한국을 포함시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오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국가를 한 번에 조사한다고 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날에 뭐 한국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뉴스는 없기는 했죠. 당시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 워낙에 원유 가격이 주로 문제가 되는 한 주였기 때문에 국내에 어떤 펀더멘털적인 뉴스는 크게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다른 이야기들을 간단하게만 했는데요. 물론 원유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 시장 이야기할 때 다시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코스피 개미들은 왜 밤새는 올빼미가 되었나."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전날에 돌아가는 ETF에 따라서 아침에 시초가가 결정이 되니까 그걸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기자가 코루 이야기를 했어요. 코루가 이제 3 배짜리인 거죠. 코리아 ETF의 3 배짜리인데 그걸 보고 인제 "아침 시가가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사실 코루가 아니고 EWY죠. EWY가 코리아 MSCI ETF니까 코루는 3 배짜리고 뭐 아무튼 우리나라는 레버리지 민족이니까 기자도 뭐 잘 모르고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스피 야간 선물 같은 경우 야간 선물은 쉽게 말해서 이제 장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거라서 야간 선물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사실. 근데 벌써 만약에 야간 시장에서 3% 이렇게 떨어졌다 이러면 시초가에는 거의 100% 하락한 채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참고할 만한 여지는 좀 있죠. 다만 그게 기자가 처음 알았던 것이 뭐 원래도 다 있었던 겁니다. JP모건에서 헤지 펀드들이 한국 비중을 확대했다가 이 결국 물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롱숏 자금이 들어 가지고 포지션을 언와인드하면 손실이 많이 났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설명을 드린다면 롱숏이라는 거는 서로 카운터가 되는 주식을 하나를 롱 하나를 숏을 잡는 거죠.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숏, 하이닉스 롱 이런 식으로 많이 베팅을 했죠. 같은 반도체 섹터에서 더 갈 것 같은 주식을 롱을 잡고 안 될 것 같은 주식이 숏을 잡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대로 가는 그걸 다 먹겠다 이런 의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보완하면서 잡는 거를 롱숏 자금이라고 하고요. 이 포지션을 언와인드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다시 되돌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숏을 쳤으면 팔아서 갚는다든지 롱을 잡았으면
다시 푼다든지 뭐 요런 거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냥 이건 이제 자세하게 그냥 초보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한국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런 헤지 펀드들도 돈을 별로 못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날에 코스피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결국 월, 화, 수, 목, 금 전부 다 우리나라 이번 주 증시는 미국 시장이 거의 결정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93 원까지 올랐고 이 마지막 날 이제 종료가 된 후에는 지금 1,500 원까지 현재 오른 상황이에요. 사실 굉장히 방향성이 명확하게 확인이 안 돼 있는 한 주입니다. 환율이 더 올라갔어요. 1,493 원까지 올라갔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베팅 사이트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의 베팅을 보면 1,500원 이상을 보는 게 이제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 원과 80원 사이에 박스권이 이제 상승 돌파가 되면 이건 올라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날 이제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야간 선물이 4% 가까이 빠졌었어요. 사실 이러면은 굉장히 빠졌어야 되는데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지금 2%도 안 빠졌잖아요. 이 JP 모건의 믹소다스라는 한국 주식 시장 전략 총괄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저는 뭐 모르는 분인데 이 내용이 괜찮아서 제가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배럴당 $100 이상에서 가격이 지속된다면 한국처럼 유가 리스크 민감한 시장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100 넘었다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가운데 패닉에 빠진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매수할 길을 엿보고 있다는 거죠. 지정학적 갈등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을 만들지만 결국은 회복한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높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시장이 너무 빨리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올라서 올라타질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을 신흥국 시장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시장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뭐 한국 담당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이건 의미는 없는 이야기일 것 같고. 최선호 업종, 반도체, 금융, 산업재, 지주사 이 네 가지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탑픽은 반도체고 결국은 제가 예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반도체, 금융주, 지주사 산업재는 제가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결국은 반도체가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본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줄 상향을 잇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삼성전자를 30만 원, 그리고 KB증권이 하이닉스를 170만 원으로 상향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에 막 계산해 가지고 쓴 글인데요. 높은 성과가 예상이 되고 환호하는 거는 좋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E가 올라서 P를 정당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근데 마이크론의 현재 퍼가 PE 레이쇼가 38 배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삼성전자는 28 배고 하이닉스는 15 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얘보다 훨씬 더 큰 회사죠. 근데 얘는 한국에 상장돼 있고 얘는 미국에 상장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마이크론하고 똑같이 멀티플을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하는데 어쨌든 가정을 했어요 제가. 마이크론의 배수만큼 적용받는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25만 원이 채 안 되고 하이닉스는 228만 원입니다. 사실 좀 계산해 보고 놀랐는데 하이닉스는 사실 굉장히 저평가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걸 적용해 줘도 30만 원에는 택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그 가격에 무조건 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증권사 리포트는 너무 믿으면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마이크론의 선을 넓히면 30배 이상 주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삼성전자는 거의 탑에 올라가는 가격인 거고 하이닉스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2배 정도 가는데 과연 이 멀티플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는데 삼성전자를 그대로 두고 하이닉스만 갈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광케이블 업체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GTC를 앞두고 광통신주들이 들썩거렸습니다. 사실 실제로 루멘텀, 코이어런트와 같은 광케이블 업체에 엔비디아가 지분을 넣었죠. 지분을 넣었는데 제가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과연 이게 진짜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코스닥 잡주들이 영향이 있느냐. 이거는 저는 아무튼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제가 여기에 뭐 쓴 거는 뭐 "무슨 수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긴 했는데 저는 사실 전혀 영향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뭐 주가라는 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는 분명하겠죠. 자, 국장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허약한 기업 환경도 일조를 합니다. 이거 이날 이제 이 뉴스 나오고 참 황당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현대차 노조가 무단 외출을 막았다고 임원실을 때려 부셨다고 하죠. 사실 미국 같았으면은 이건 뭐 레이오프뿐만 아니라 이거 고소당해서 다 물어내죠. 우리나라는 좀 그래요. 아무튼 뭐 제가 함부로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인당 4.5 억의 성과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 모르겠어요. 뭐 자세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괜찮았었는데요. 이 타이거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라는 ETF가 17일 날 상장된다고 합니다. 여기 26 일이라 나왔는데 7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ETF긴 합니다만 참고가 된다 이거죠. 사실 굉장히 다 유명한 회사들이고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중 유동성 M2가 계속 증가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M2라는 것은 방위 통화를 말하는데 시중에 실제로 유동화되고 있는 통화량을 말하는 거죠. 이 ETF를 뭐 제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가 자신의 임기 중에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또 역시나 말은 아끼겠습니다. 중동 사태 계기로 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민주당과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 세계가 모두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에 뜬금없이 재생에너지라니 이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변동성이 어마무시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날이 인제 월요일의 시작이었죠. 이날 엄청난 하락이 나왔고 급락한 가운데 다시 되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다시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를 했죠. 이렇게 갭으로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갭을 메우지 못하면 대부분 하락하게 되죠. 지금 증시는 사실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하는 것 자체도 큰 의미는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물론 원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증시가 확확 움직이고 할 텐데 어쨌든 저는 5천 선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상에서도 5천 선까지 한번 눌렸다가 갔었고 큰 하락이 나왔을 때도 5천 선에서 한번 다시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도 5천 선까지 저는 내려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 만회를 어느 정도 좀 했죠. 그리고 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더 잘 버티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상당히 이 단기 지표가 상승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바이오 기업 올릭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릭스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제가 뭐 샀다 팔았다 한번 하긴 했는데 그 외에는 전량 보유 중입니다. 이 고점 갔을 때는 팔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트만 보고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보면 요 지점이 지지가 되면서 이 전고점이 뚫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한번 내려갔지만 지지가 되고 올라갔기 때문에 위로 간 거죠. 네, 만약에 전고점을 뚫는다 그러면 아주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지켜봐야지 알 것 같고 만약에 뚫지 못하고 고점에서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은 쌍봉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추이는 쪼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에 다시 매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국내 증시 시황 정리해 봤습니다. 뭐 미국 증시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장이어서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리밸런싱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 종목을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사로의 주식 이야기 나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